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으면서 이른 시일 내에 발사체를 다시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 발사 실패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 참석했지만 연설 모습이나 발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아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원회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16일부터 4일간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어떤 부분이 눈에 좀 띄셨는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아주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당 대회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체제 수립 이후 8번 했습니다. 2021년 1월이 8차거든요. 그럼 7차는 2016년에 했어요. 이임 전까지 5년 동안 전원회의를 6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8기인데 예. 이게 21년부터 지금 2년 반 만에 벌써 8번째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월, 6월, 6개월 동안 3번 했거든요. 북한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힘이 없었어요. 말씀하셨지만 연설도 없었고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구체적인 성과도 제시를 못했고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뚜렷하게 제시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찰위성 발사 5월 30일 날 실패했던 것 아마 그것을 성공을 계기로 그걸 중심으로 전원회의 성과를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실패하면서 힘이 없는 별로 특징이 없는 전원회의로 전락을 한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전에는 사실 이번에 좀 아까 말씀하신 정찰위성에 대한 얘기는 좀 안 할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보니까 가장 엄중한 결함이다라고 아예 입장을 냈고요. 오히려 경제 성과보다는 그 부분에 좀 집중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경제 성과는 없어요. 지금 보면 앞부분에 뭐 상당히 많은 경제 문제들이 해결됐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한 거는 산림진 건설. 지금 본인들도 말하지만 북한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은 공사판을 벌려놨거든요. 예. 평양, 검덕지구, 여러 가지 온실, 동전살림집.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치원생까지 그 우유 제품을 먹이는 걸 2021년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 정도 두 가지가 성과지 나머지 성과가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럼 결국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국방력인데 국방력은 이미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요. 정찰위성인데 그 부분은 사실 발사한다고 예고도 안 했고 북한 내부에는 그다음에 실패 사실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북한 내부 전원을 들어보면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정찰위성 개발 김 위원장이 4월에도 국가우주개발국가 5월도 갔거든요. 김주혜 데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향후에도 이 부분은 계속 주력을 할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를 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알리고 좀 더 상황을 개선해서 신속하게 재발사에 나서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육체육으로 알린 거지 성공했으면 대대적으로 뭐 선전을 했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강화된 공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이제 긴박하게 작용을 했을까? 앞서 이제 상황이 좀 긴박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요인들 중에 경제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찰위성 실패라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시급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이제 5월 31일 날 이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했을 때 아사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300가량 늘었다. 그다음에 자살자도 한 서너 배 늘었다. 그다음에 경제범죄가 조직화하고 대형하고 있다. 뭐 사대 폭발물까지 등장을 했다가 나올 정도거든요. 지금 이제 이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주 절박해요. 정말로 뭐 계속 아사자는 발생했지만 얼마 전에 BBC도 최근 아사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꽤 오래됐어요. 근데 최근에 좀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배급 체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장마당 경제, 장마당에서 이제 벌어먹고 사는 체제로 전환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3년 반 동안 이 북중 교역이 중단되면서 장마당의 구매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전
중산층까지도 공표화의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민심이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국방력이고 그중에 이제 가장 상징적인 게 그동안 공헌을 했던 게 예. 우주개발, 우주광구, 그렇죠. 정찰위성 발사인데 이게 실패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부분의 동력이 지금 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육책으로 공개까지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한 게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는 아예 뭐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15일까지 한다고 했었다가 안 해서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단 말이죠. 안 하지 않고 결국엔 진행했지만 실패했다는 걸 대대적으로 알린 것.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지금까지 전원회의 한다고 해서 취소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정된 거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동력은 잃었고 보면은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 경제 부분에 많은 폐단들이 지적되었다. 그 다음에 인민위원장들의 패배주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이 보고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 아마 성과 부진, 다른 쪽 경제 부분에서는 아마 문책 내지는 일종의 숙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안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당 규율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건 지금 체제를 더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예정된 전원회의를 개최를 했고 실패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 그러나 이제 정책 전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뭐 개혁 개방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그냥 기존의 자력갱생, 체제 결속, 사회 통제 강화, 국방력 강화 이런 점에서 그냥 기존 노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보여요. 알겠습니다. 전원회의 이야기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종료 후에 어떤 발언이나 연설 이런 게 보도가 되지 않았잖아요. 보도가 되지 않은 건 보면 이걸 연설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조선중앙텔레비전 어제도 계속 예. 보도했고요. 보통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를 참석을 하면 9시 시작할 때, 그다음에 12시, 3시, 5시, 8시, 그다음에 10시경 마지막 끝나갈 때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예. 오늘도 그렇게 예정이 돼 있어요. 예고된 프로그램. 보면은 김 위원장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예. 그 서리만 보는 장면만 나오거든요. 그럼 아웃 없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보도가 안 된 게 아니고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만일에 정찰위성이 성공했다고 그러면은 우주강국은 나의 의지입니다라는 게 표거든요. 김정은.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을 강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내세울 게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해봐야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설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그걸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직접 꺼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거든요. 예. 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주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우주개발국 4월 갔죠, 5월 갔죠. 그렇죠. 그 전에 서해 위성 발사장도 갔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본인이 공헌을 했는데 실패를 예.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본인이 제안을 했지만 예. 실패의 책임은 자기가 아니고 이걸 책임진 일꾼들이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그 전에 김영철 전 노동당 대남비서가 2년 만에 지금 통일전부 고문이라는 자리로 복귀했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좀 봐야겠습니까? 고문은 이제 최근에 예. 이제 고문을 했던 게 현철회거든요. 현철회 차수. 김정은 위원장의 스승이라고 그러죠. 김정은 위원장 즉 뭐그 예. 장례 때 울기도 했죠. 그랬을 때 그 현철회를 고문으로 앉혀서 그 당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문은 사실은 북한에서 상당히 그 예우를 해주는 직함이거든요. 근데 김영철은 지금 아픈 상황도 아니고 현철이는 아픈 상황에서 고문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할을 할 거거든요. 이제 리성건이 통전부장이고 직계 후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남북 관계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간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등장을 했을 때는 남북 관계가 대남 충돌이든 아니면 이 대화든 어느 정도든 그 항상 성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등장했다는 얘기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원하는 성과가 안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대남 강경으로 갈 건지 아니면 파격적인 대화 국면을 갈 건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예. 일단 그동안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일단 강경한 쪽에 대남 강경 측의 무게가 좀 실리죠. 주석단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일단은 이제 인사 이동이 중요해요.
지금 예.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이 컴백 돌아왔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를 담당한 오수용이 예. 다시 예. 당 비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그동안 사실 경제 사령탑은 내각 사령탑은 김덕훈 총리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경제 부분이 안 돌아간다라고 그러는 게 지금 곳곳에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최악의 난관이다. 뭐 비록 주객관적 형세는 불리하였지만 이런 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경제하고 대남 이 두 부분의 이 인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대남 쪽에서 새로운 어떤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그것이 강경책이든 예.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든 그다음에 경제 부분에 다시 임무를 교체했다는 것을 보면 이 두 가지에서 모종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저 위원님이랑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뭐 그전에도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국무장관,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던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좀 갈등이 많은 요소가 있었던 상황에서 둘이 만나면 성사됐고 어떤 이야기들을 좀 일종에 나눴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정된 휴전이라고 봐야 돼요. 종전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미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예정돼 있던 게 정찰 풍선으로 해서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블링컨 장관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 남중국해나 이 대만 문제를 가지고 우발적인 충돌까지도 가능한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정찰기끼리 혹은 함정끼리. 그러면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는 건 끝나기는 어려운 거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일하게 미국의 GDP를 50%를 넘었던 나라가 1990년에 일본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기점으로 플라자 합의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못 넘게 지금 미국의 GDP의 25%가 안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2008년 9년에 미국 GDP의 50%가 넘었어요.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로 돌아온다 이걸 시작하거든요. 중국 경제를. 근데 그때 못 막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세계 금융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GDP가 미국 GDP가 거의 75% 내외거든요. 그럼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죠.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주저앉으면 못 넘어가는 거고 미국을. 미국 입장에서는 추격을 허용하면 이제 패권자를 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충돌은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지금 거의 일촉즉발 우발적인 충돌까지 가니까 예. 상황을 좀 잠정적으로 안정시키자라고 했던 게 지난해 11월에 이제 그 양 정상의 합의였던 거고 예. 그 후속 조치로 블링컨 장관이 방중을 하려다가 정찰 풍선으로 터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잠정적인 상황 관리인 거지 이게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지금 그랬거든요. 경쟁을 원하는 거지 충돌이 아니라고. 예. 그 경쟁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은 아니고 잠정적인 상황 관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언제든지 다시 사안에 따라서 충돌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일단은 일시적인 상황이다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외교적 만남에서는 의전도 그냥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는 게 없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리 배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폼페이오 장관 때만 해도 이렇게 나란히 앉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상석에 앉았단 말이죠. 이게 좀 시사하는 바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예. 중국 국내 정치가 더 큰 것 같아요. 국내 정치가 네, 더 소위 이제 시황제라고 그러죠. 예. 이미 3연임으로 들어갔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뒤를 잇는 지금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국을 바라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국내 정치적 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권위주의 성격이 강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물론 이제 뭐 미국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어차피 상황 관리할 상황인데 미국을 특별히 자극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이제 이 중국 측에서도 미국을 갈 거고 또 아마 올해 안에 만일에 양측이 합의만 하면 추가적인 정상회담도 가능해. 왜냐하면 네. 상황 관리가 필요하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특히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의 국내 정책 위상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던데요. 일단 미중 관계를 전반적으로 좀 당분간이라도 안정화한다는 데는 지금 그 블링컨과 시 주석이 같은 의견을 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중 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이 앞으로 좀 태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북중 관계는 양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 다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양측 다 일정한 선은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북한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일본은 100년의 숙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실제로 일반인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중 관계가 특수하니까 예. 뭐 혈맹인 것 같지만 예. 사실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암살한 그 장남,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을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개입하는 걸 아주 우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를 들면 뭐 핵실험할 때 북한이 중국에게 상의한다, 예. 뭐 ICBM 발사 허락받는다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북한은 필요하면 전략적 판단에는 마이웨이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서로 필요하니까 협력을 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핵실험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ICBM 발사를 중단시키거나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양국 관계 파고까지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미국의 하나는 결정적인 만일에 중국만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원유 공급 파이프라인 끊어버리면 북한은 몇 달 못 견디거든요.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근데 없죠. 중국은 사실 안보리 같은 데서 대북 제재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냥 미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 훨씬 더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장은 예. 사실은 중국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소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강대국 정치에서 벗어나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해지죠. 주한미군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약소국이 핵을 가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줬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국에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북한에 대해서 그게 싫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강제를 하거나 예. 억제를 하거나 선을 넘어버리면 북한이 이 문을 닫아버릴 거거든요. 그럼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자산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한 선택을 중국이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23975 2017년 12월 말까지는 중국이 대북 제재 동의했죠. 북핵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그 이후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그 뒤로는 그 어떤 교탄 성명조차 안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블링컨 장관은 이제 중국의 특별한 대북 역할이 있다. 핵이나 미사일 발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뭐 어느 정도 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부분에서 있어의 방향성은 뭐 돌이킬 수 있는 그 정도 영향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변수는 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예. 지금까지 6번 핵실험을 했을 리가 없죠. 2017년 12월 말까지 23975라는 엄격한 대북 제재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하게 되면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을 압박을 하면 이제 파국적인 결과로 가니까 예. 그들이 이제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럼 블링컨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도 중국이 앞으로 뭐 대북적인 영향력을 더 행사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예. 미국이 원하는 그 정도의 선까지 예를 들면은 예. 북한이 아파할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원유 공급량을 줄이거나 이런 식의 카드는 중국으로서는 쓰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북중 관계를 재고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 3월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 12월에 집권해서 2018년 3월 첫 방중할 때까지 북중 관계는 최악이었거든요. 예. 그것까지 감수하고 핵을 개발했거든요. 그럼 북한인데 중국이 만일에 북한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그러면 김 위원장 북한 체제로서는 생각을 다르게 하겠죠. 예. 그러면은 북한은 이제 큰 결정은 어차피 스스로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최소한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다라는 부분은 중국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도발 피로감이거든요. 예.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뭐 속초 앞바다 미사일 쏘고 항공기 수백 대 띄우고 그런 도발했지만 지금 4월 이 한미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화력 경멸 훈련에도 미사일 달랑 도발 쏘고 끝났거든요. 물론 앞으로 또 하겠지만 북한으로서 도발 피로감이 있거든요. 계속 그 취약한 내구력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도발할 수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분과 실리가 보장이 되면 북한도 대화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은 조성하겠죠. 그러나 북한의 전략적 판단, 그러니까 핵실험, 추가 핵실험, ICBM 발사, 정찰위성 발사 이걸 막을 힘이나 영향력은 중국에 없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한미가 현지 시간 20일 워싱턴에서 사이버 안보 회의를 개최합니다. 사이버 안보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 이게 지난 4월에
한미 정상회담 체결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 것인데 좀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사이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도 북한이 대외 교역에서 한 20억 달러 정도로 적자가 나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외 노동자 10만 명에서 한 15만 명 추정되는 그다음에 무기 밀수 이런 걸로 해결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 노동자 힘들고 무기도 힘들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북제도로 완전히 수출은 끊겨 있고 예. 지금 북한이 이 정상적이라면 외화가 고갈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코로나 봉쇄까지 했으니까 대북제도고. 예. 근데 지금 계속 미사일 개발하고 이 식량 수입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사이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이 얼마 전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최근 5년간 30억 달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작년만 해도 최대 10억 달러를 사이버상에서 예. 범죄 수익으로 얻은 걸로 알려지거든요. 탈취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막으면 북한의 수입이 지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는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어려우니까 안보리 때문에 이 사이버에서의 틈새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만 효과적으로 막는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러면 어쨌든 그쪽을 공략을 하는 게 그만큼 북한에서는 괴로운 일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일단은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완벽하게는 막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쪽에 집중을 하면 북한이 사이버상에서 이 가상 자산을 그 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현금화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막으면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유일한 사실은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이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 상당 부분은 막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압박은 되는 거죠.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하더라도 예. 이 부분까지 틀어막게 되면 제재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 김숙희 그러니까를 세계 최초로 좀 제재하겠다 이런 입장 냈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이번에 뭐 동참한다 이런 식으로 좀 실효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일단은 한미 협의가 예. 중요하고, 근데 한미만 갖고는 안 돼요. 국제적인 협력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사이버 공격, 그다음에 이제 해킹, 그다음에 보이스피싱도 있어요. 이게 또 관계가 있거든요. 예. 여기 나와 있는 전진 기지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협력 체제가 통합적으로 가동이 돼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한미가 협력을 해서 국제협력을 견인해 낸다 그러면 이제 효과가 좀 크겠죠. 근데 이제 예. 문제는 또 구멍이 있어요. 중국이죠. 중국이 협력을 잘해줘야 되는데 중국에 나와 있는 이 전초 기지들을 만일에 중국이 압박을 안 해주면 사실은 이제 효과는 또 반감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국의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